네, 아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세후 지분복귀액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세금, 즉, 이제 뭐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요. 일단, 이거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이제 얼마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고 이제 얼마에 샀는지 그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매도 가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간 거 있고 또 뭐 취득 원가 있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빼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최종적인 세금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빼고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감가상각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 더해요. 그 다 더해서 이제 과세 표준을 잡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뺀다라는 거는 즉 차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왜 더하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여기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 과세 표준할 때 다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세금 잘 몰라서 사실 이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세무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감가상각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제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비용 처리한 것이 나중에 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을 한 게 다 여기 붙거든요. 이게 지금 다 그런 구조죠. 감가상각 누계 따질 때는 기존에 감가상각 처리했던 것이 양도차익에는 다 붙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뜻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통은 이제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금 효과를 볼 때 결국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세제 혜택을 받느냐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평소에 냈었던 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은 구간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는 그게 이제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해서 내가 혜택받는 세금도 낮은 세율에서 적용을 받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양도 차익은 크잖아요. 양도 차익은 몇 억, 뭐 몇십억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양도차익이 이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에서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다 더해져서 그 세금이 적용이 되면 결국은 이게 손해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저도 사실 세금을 잘 몰라서 이걸 보다가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세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희도 이제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럼 여태까지 감가상각을 다 비용 처리하셨냐고 그랬더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걸 나중에 팔 때는 오히려 세금이 더 크게 나오는 구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맞다. 근데 왜 안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그 고객이 그걸 요청을 하면 그때 그걸 반영해서 하지 자기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럼 앞으로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걸 나중에 팔 계획이다. 양도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비용 처리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이제 비용 처리를 하면 더 내는 구조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한계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을 받으니까 양도소득세 차원에서 불리해지겠죠. 평소에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를 하면. 근데 또 생활해 보면은 내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증여를 한다거나 뭐 상속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평소에 그냥 임대소득세 낼 때 이거를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이제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게
결국 내가 나중에 어떤 뭐 양도를 할 것인지, 뭐 증여를 할 것인지, 뭐 상속을 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느낀 게 세법이나 세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이거를 뭐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이제 알게 됐고, 제가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부록 쪽에도 이제 그런 좀 그런 글이 좀 실려져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몇 년 전에 이제 한남동에 신축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땅이랑 건물을 사서 신축으로 새롭게 건물을 지시고, 근데 그분이 그 패션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신데 1층에 이제 쇼룸을 만들고 한 5, 6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층과 4층에 주택으로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또 재밌는 게 이제 다세대 형식으로 3층에 두 채, 4층에 두 채 이렇게 넣고 또 5층, 6층은 또 공간 좀 예쁘게 꾸며서 뭐 카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꾸미셨는데 어 근데 이제 그해 이제 12월에 이제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종부세가 몇 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분도 자기가 고지서 받을 때까지는 종부세가 얼마 나온지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왜냐면 이게 보통은 그때 한참 막 얘기들 많고 하니까 내가 종부세 얼마 낼지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정작 세금 고지서 나올 때까지는 전혀 몰랐다. 근데 나와 보니까 뭐 억 단위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왜 나온 건지도 모르셨더라고요. 근데 왜 나온 이유가 딱 그거죠. 거기에 이제 주택이 들어갔으니까 주택도 이제 여러 채가 들어간 거잖아요.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가 다세대식으로 이제 들어간 거고, 또 이분이 이제 회사 운영하니까 이걸 법인으로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뭐 법인 최고 세율 한 6% 정도 적용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한 5% 정도 낮아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이제 문제가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그게 뭐 아파트는 아니니까 뭐 그거를 주택을 멸실시키고 뭐 용도를 바꾸거나 하는 거는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이분이 고민을 하시는 게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전 정부였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것 좀 낮춰줄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를 용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일단 뭐 그 비용 용도 변경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제 임차인이 4명이나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중간에 이제 내보내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이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결국 세금 내는 것만큼 이상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건 일회성 비용이고, 만약에 이 보유세는 내가 보유한 동안 계속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이 보유세가 계속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하루라도 빨리 바꾸는 게 맞겠죠. 돈을 들어서라도. 근데 이제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보유세가, 종부세가 계속 갈지, 아니면 또 바뀌어서 이게 없어질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 저도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만약에 우리가 종부세법 보면은 아마 그 기숙사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하면 종부세 뭐 대상에서 제외되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제 법인 운영을 하시니까 직원분들을 뭐 기숙사 형태로 뭐 바꾸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뭐 바꾸는 그 기존 뭐 내보내야 되고 또 기숙사가 뭐 어떤 조건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뭐 사실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거기에 따라 맞춰서 했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뭐 만약에 정주택을 넣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다세대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성사채를 묶어서 주택을 할 수도 있어요. 다가구 형식으로. 그러면 세금이 훨씬 낮아지겠죠. 세금이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저도 물어보니까는 이분도 뭐 건축사나 세무사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그걸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 고지서 나올 때까지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전문가분들만 믿어갖고는 이게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 같은 게 그렇죠. 세금은 정말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수익률이나 투자 가치를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그 세금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듣기로도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님들도 뭐 대부분 그 의뢰를 하면 거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괜히 나중에 자기 책임질 수 있어서 그게 양도소득세에 이제 의뢰할 만한 세무사분들이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구체적인 세금을 계산하는 거는 뭐 어쨌든 그런 전문가분들 통해서 해야겠지만 그런 이제 세금의 그 큰 틀의 그 구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들에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세금 계산을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가 기본적으로 건건이 아니라 이게 연 단위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연 단위의 과세인데 그러면은 누진세율이 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파는 거는 그냥 차익이 크지 않나도 이거를 한 해에 여러 개를 팔면은 이게 누진이 붙어요. 그래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고, 아, 내가 어디 이민 가겠다라고 해서 그냥 나 이거 다 처분하고 가겠다 해서 그냥 한 해에 다 팔아버리시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나올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다 누진이 붙어 나가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나눠서 팔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기본적인 과세 구조. 뭐 예를 들어서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6월 1일이 그 기준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언제 넘겨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얘가 내는지 내가 내는지가 달라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뭐 거래를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좀 불리한 이런 상황을 안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는 이제 세금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해는 꼭 한번 필요하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뀌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뭐 세율이야 뭐 그때그때 뭐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이런 세금의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바뀌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 뭐 자본이득세 이런 걸 계산할 때는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빼고 즉 그 차액에 그동안에 이제 감가상각비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더해서 과세 소득, 과세 표준을 잡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 곱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때 세율도 역시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세금 얼마 내는지를 계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율도 보통은 그냥 몇 30%다 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제대로 계산하려면 누진이 붙으니까 당연히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세법 배우는 것은 아니니까 뭐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내용들, 뭐 화폐의 시간 가치나 뭐 영업의 현금 흐름, 매각의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지 이런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요. 37페이지 하단 보시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해서 이제 DCF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는 게 이제 할인 현금 흐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DCF법이라고 우리가 이거는 부동산 투자론에서만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경영학과에서도 배우고 뭐 행정학과, 뭐 경제학과 이런 데서도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어떤 투자로부터, 그러니까 사업이나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 그런 타당성을 분석할 때는 기본적인 개념이 아, 얘가 이 투자로 또는 사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과 그리고 내가 이 투자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 비용을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서 수익이 더 크면 투자를 하고 만약에 나가는 돈이 더 크다.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고. 이거에 이제 이 구조잖아요. 이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는 그 뜻은 여기 이제 할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그 수익이나 뭐 특히 수익 같은 내용은 장래 발생하는 거잖아요. 미래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수익 얼마 발생하고 나가는 돈 얼마니까 그냥 빼서 이게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면 이게 할인이 되잖아요.
디스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DCF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미래의 현금,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은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인될 것인지는 이자율, 할인율로 결정이 돼요. 뭐 이자율, 할인율, 수익률 이게 다 같은 의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할인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미래의 값이라도 현재로 바꿨을 때 더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만약에 할인율, 요구 수익률, 뭐 이자율 이런 것들이 작다, 낮다라고 하면 할인이 적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적게 줄어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변수는 이자율이나 할인율에 따라서 이제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가 달라질 것인데 그 결국 이제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할인이 큰 폭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이제 한 3년,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보유를 하고 어떤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투자를 해서 3년간 보유를 하고 이제 처분을 해서 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초년도에 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뭐 10억이 들어갑니다. 지분 투자 비용이 10억을 들여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해요. 근데 내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내호주머니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잖아요. 들어오는 거는 플러스고 나가는 것은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거를 이제 특히 오히려 이런 식으로 손으로 계산할 때는 이런 거 틀리지 않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재무용 계산기나 이런 걸 쓰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재무용 계산기 쓸 때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재무용 계산기는 뭐 간단하죠. 거기에 이자율 뭐 얼마 넣고 그 기간 뭐 몇 년 넣고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고 이런 것만 넣으면 딱 계산을 해주거든요. 투자 가치나 또는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을 딱 계산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들어오는 돈은 그냥 뭐 얼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나가는 돈도 그냥 10억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게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없이 그냥 입력을 하면 잘못된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뭐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할 때는 특별히 막 이런 게 뭐 실수가 없는데 계산기 계산할 때는 계산기로 입력할 때는 그런 실수가 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럼 뭐 공정평가나 시험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실수하면 그냥 뭐 1년 공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억을 투자를 해서 어떤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영업 현금 흐름 계산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서 뭐 가능총소득이 얼마고 유효총소득이 얼마고 순영업소득이 얼마고 얼마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애프터 텍스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세후 현금 흐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흐름을 계산을 했죠. 1년 차 세후 현금 흐름이 뭐 얼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또 2년 차에도 또 아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세후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합니다. 2년 차에 뭐 가능조소득이 얼마고 뭐 공시비는 얼마 적용해서 뭐 수령소득 얼마고 세금 내고 세후 현금 흐름이 얼마나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차에는 뭐 1억 1천만 원 정도가 세후 현금 흐름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 그다음에 또 3년 차, 3년 차에도 계산을 해야겠다. 3년 차에도 이렇게 세후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 3년 차 세후 현금으로 계산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제 예상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년 보유한 다음에 3년 차에 이제 처분을 하잖아요. 그 처분을 하면 아까 우리가 본 애프터 텍스 에쿼티 리버전 해서 세후 지분 복귀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자본이득세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지분 투자자 몫으로 세후 지분 복귀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억 원이 이제 지분 투자자 몫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우리가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본 영업의 현금 흐름
외곽의 현금 흐름 이런 거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걸 투자를 할지 말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작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의사결정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걸 단순하게 그냥 더하면 당연히 수익이 이거보다 크니까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지금 내 돈 10억 나가는 건 현재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할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수익들은 미래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지출 비용도 이게 복잡한 모델링을 하면 지출 비용도 미래에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자본적 비용이 뭐 2년 후에 지출된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들도 다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할인을 해줘야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그런 것까지 전제를 하진 않아요. 중개사 시험에서 그냥 간단하게 돈 나가는 거는 처음에 한 번 나가면 끝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할인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할인도 그러면은 우리가 할인하는 방식이 우리 화폐 시간 가치에서 공부를 했었죠.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할인을 할 때. 여기 R이 이자율, 할인율이고 N이 기간이에요. 그럼 이거를 할인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게 기간. 당연히 기간이 중요하죠. 1년 후에 1억이랑 2년 후에 1억이랑 3년 후에 1억이랑 현재 가치를 바꾸면 다 달라지겠죠. 3년 후에 1억 원을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더 크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의 변수가 일단 중요하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할인이 더 크게 되는 개념이고요. 더 많이 줄어든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자율이죠. 할인율. 즉 이자율이 1 플러스 R의 M승분의 1을 곱하는 것이니까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할인이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자율, 할인율, 수익률의 개념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무위험 수익률, 부채금리 같은 무위험 수익률. 이 기준으로 깔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위험 할증률이 붙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죠.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때도 그 상대방, 대상의 그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리스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높죠. 내가 대출해 줄 때도 돈을 좀 못 갚을 것 같은 사람한테 금리에서 높이 받잖아요. 그게 이제 위험 할증률이 그만큼 이제 붙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당연히 채권자는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예상된 물가 상승률만큼을 금리, 이자율, 수익률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위험률,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 그다음에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이걸 더해서 할인율,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때 이 투자 대상이 위험하다, 좀 리스크가 큰 것 같다라고 하면 이 할인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걸 적용했을 때 이 돈들의 할인폭이 커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명목상으로 더하면 뭐 한 12억 3천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를 할인을 했을 때 많이 할인되면 10억보다 더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적다, 위험이 적다라고 하면 할인율이 작겠죠. 할인율이 낮다는 뜻은 할인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12억,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할인했을 때, 뭐 줄어들긴 줄어들죠. 줄어들겠지만 뭐 11억이라든지 뭐 10억 5천이라든지 이렇게 작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출 비용보다 크니까 그럴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순현재 가치의 개념, NPV, Net Present Value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말로 순현재 가치라고 하거든요. 순현재 가치가 딱 이거예요. 미래 벌어들이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고 지금 나가는 비용을 비교를 해서 빼주는 거죠. 미래 들어오는 수익의 현재 가치와 현재 지출 비용을 빼서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수익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나가는 돈이 더 크다는 것이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딱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다만 이게 미래 가치를 뭐 현재 가치를 바꾼다,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좀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수면제 가치 개념은 우리 투자론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경제 상식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 뭐 경제 상식 이런 뭐 그런 시험들도 있잖아요. 외경이나 한경이나 이런 데 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뭐 당연히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로 나오고 뭐 중개사 시험에서도 뭐 당연히 중요한 문제로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이나 뭐 이런 거 면접할 때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한다라는 걸 떠나서 그냥 경제 상식을 좀 이해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년제 가치가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다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이제 38페이지 보면 수년제 가치법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개념이 이렇습니다. 수년제 가치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계에서 현금 유출, 즉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 합계를 뺀 순수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순수익의 개념이에요. 들어온 돈에서 나가는 돈 빼준 순수익의 개념이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것이요. 이때 나가는 돈은 지분 투자 비용입니다. 지분 투자액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10억짜리 부동산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6억을 받고 내 돈은 4억만 나간다. 그러면은 이때 나가는 돈은 4억입니다. 지분 투자 비용이 4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전체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분 투자 비용만 여기서 빼줘야 돼요. 앞으로도.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까 영업현금 흐름이나 매각현금 흐름은 어떻게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은행 나가는 목 다 빼고 지분 투자자한테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익만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도 은행에서 빌린 돈 빼고 순수하게 지분 투자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렇죠. 지분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과 최종적으로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로 들어온 돈을 비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이제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니까 그냥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이 뭐 10억이다라고 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출금이나 뭐 임대보증금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지분 투자자에서 나가는 돈을 이제 지분 투자 비용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계해서 이러한 지분 투자 비용을 뺀 순수익이 이제 순현재 가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현금 유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기간 발생하는 영업의 현금 흐름도 있고, 뭐 한번 나중에 이제 보유기간 말에 처분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각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쭉 계산을 쭉 했었잖아요. 뭐 임대료 수입부터 해서 매각 차익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도 다 빼고 뭐 원리금 상환 이런 것도 다 빼고 세금도 다 뺀 그런 순수하게 지분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수익을 뜻합니다. 근데 보통 가정은 이런 지분 투자 비용은 현금 유출액은 그냥 처음에 지출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할인을 하진 않아요. 물론 이 경우에도 나중에 뭐 2년 후에, 3년 후에 증개축을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예상이 된다면 이것도 이제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할 필요가 있지만 뭐 보통 이제 그런 것까지 가정을 하지 않으면 지출 비용은 지금 현재 나간다. 현재 나가는 비용이다. 그래서 할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들은 이걸 할인을 해줘야 되죠. 그때 할인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시불의 현재 가치겠습니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을 곱해주면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가치를 맞춰놓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이제 공식이 나오죠. 수년제 가치는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년의 세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 더하기 보유기간 말 처분 시 예상되는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재 가치 빼기 이제 지분 투자액으로 이제 수년제 가치를 구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밑에 보면은 뭐 시그마도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딱 그 내용이에요. 앞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들은 다 더하고 할인해서 더하고 여기에서 초기 지분 투자액을 딱 빼주면 수년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면 이게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수년제 가치법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요. 수년제 가치의 장단점이 나오는데, 뭐 장점이라 하면 뭐 전체 현금 흐름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죠. 어,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막 계산 공식도 막 복잡하고 막 이걸 막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사실은 우리가 보고서나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걸 통해서 막 이렇게 보고서 만들고 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뭐 맞는 그 의사결정을 꼭 담보하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도 그냥 뭐 동물적 감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뭐 더 성과가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뭐 복잡하게 계산하고 해서 꼭 더 좋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과는 담보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우리 보통 그 투자 회사들, 뭐 자산운용사나 투자회사들 뭐 이런 데에서 뭐 그 펀드 조성하고 할 때 뭐 투자 보고서 같은 거 만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보고서 만들고 투자 분석도 하고 막 하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종의 성의를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래야 되게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뭔가 좀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 로컬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나 할 때는 되게 수익률 계산이나 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하죠. 이거 얼마 투자해서 뭐 임대료가 얼마 나오니까 몇 퍼센트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조금 고도화가 되면 일반 로컬에서도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계속 수업을 하면서 중개하시는 분들, 중개사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조금 엑셀화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수익률 계산도 하고 투자 가치도 계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고객들한테 뭐 브리핑도 하고 하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엑셀이나 이런 거 좀 잘 다루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거예요. 저도 사실 엑셀 잘 다루지 못하는데 그냥 뭐 계산식 넣어놓고 그냥 그때그때 숫자만 바꿔갖고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 계산이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좀 앞서가시는 중개사분들 중에는 이미 본인이 엑셀 파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그걸 그때그때 이제 해서 손님들한테 브리핑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꼭 그렇게 해야 꼭 좋은 결과는 아니야.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가 특히 뭐 컨설팅 피, 특히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컨설팅 피를 받으려면 높은 금액을 받으려면 뭔가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에 사실 이런 방법론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냥 보기에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장점이에요. 뭐 수년제 가치법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시는 내부 수익률법 뭐 이런 것들도 좀 복잡한 계산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뭔가 정밀해 보이고 뭔가 정확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수년제 가치법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8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이제 1억 원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A라는 투자안과 B라는 투자안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1억 원을 투자해서 A라는 투자안은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NPV, 즉 수년제 가치가 1,000만 원인 투자안이에요. 근데 B라는 투자안은 1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수년제 가치, 즉 순수익이 1,100만 원이 나오는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년제 가치법에 따르면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큰, 즉 플러스인 투자안을 선택을 하고 만약에 0보다 큰 플러스인 투자안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이 A안과 B안 중에 그럼 뭘 선택해야 되냐 하면 수년제 가치법에 따르면 B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A안보다 B안이 조금이라도 수년제 가치, 즉 순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그게 과연 맞냐?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A는 1억을 투자한 것이잖아요. 근데 B는 10억을 투자해서 순수익이 1,100만 원이 나온 것이고 A는 1억을 투자해서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A가 더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수면제 가치법에 따르면 이걸 이제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간의 문제입니다. 투자 기간의 문제.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순수익이 똑같이 1,000만 원의 투자아니라도 어떤 거는 5년 동안 투자해서 수익을 그 정도 뽑는 것이 있고 어떤 건 10년 동안 투자해서 그렇게 뽑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기간이 짧은 게 좋겠죠. 근데 수년제 가치법에 따르면 이런 투자 기간에 따른 위험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이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랑 뭐 연평균 수년가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수익성 지수법까지는 이제 중개사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죠. 왜냐하면 아까 수년제 가치법이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은 빼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고 그냥 이거 혹시 나눠주면 어떨까? 나눠주면 이게 또 달라지죠. 나눠주면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라는 거는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나눠준 값입니다. 아까 수년제 가치는 이걸 그냥 빼준 값이죠. 근데 빼주나 나눠주나 뭔 차이가 있냐 싶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표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수년제 가치법에 따르면 1억을 투자한 경우나 뭐 10억을 투자한 경우나 그 이거를 차이를 못 두잖아요.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은 초기 투자 비용을 표준화시켜서 그 투자 규모를 표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액이 다른 그런 대안들을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성 지수는 일단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기준점이 1이죠. 아까 수년제 가치는 0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0보다 크냐 작냐. 근데 수익성 지수는 나눠주는 것이니까 1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1보다 크다는 게 결국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1보다 작은 것은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성 지수는 0이 아니라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수면제 가치는 0을 기준으로 하고 수익성 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하고 이거는 뭐 중개사 시험에 매년 나오는 뭐 그런 정도의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결국 수면제 가치가 0보다 크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이게 IRR이라고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투자를 하는 조건이 내부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값입니다. IRR,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는데 결국 이게 세 가지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과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것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은 같은 의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아까 A 아니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NPV가 1,000만 원이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NPV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익의 현재 가치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 비용이 1억 원이니까 NPV가 1,0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걸 수익성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성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A안은 1억 원, 초기 투자 비용 1억 원에 벌어들인 수익이 1억 1,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1.1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A안은 NPV로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이고 수익성 지수 PI로 계산해 보면 1.1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B안은 10억 원을 투자해서 수현재 가치가 1,1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B안을 이제 수익성 지수 PI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얘기는 수현재 가치가 1,100만 원이라는 뜻은 어, 수익이 10억 1,100만 원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0억 1,100만 원이 나오고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10억이니까 그걸 빼주면 1,1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10억분의 10억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계산을 해봐도 이 경우에 수익성 지수는 A가 더 크죠. 그러니까는 아까 수년제 가치에 따르면 B가 수년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것이 맞았지만 수익성 지수법에 따르면 A가 수익성 지수가 더 커요. PI가 더 크고 그러면은 수익성 지수법에 따르면 A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는데 그럼 뭐가 더 맞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투자 규모가 다르니까 투자 규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년제 가치법의 단점을 이제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법까지는 그 중개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연평균 수념가법, 요거는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를 들어 수년제 같이 NPV가 1억 원이에요. 근데 1억 원을 5년 만에 달성하는 것과 투자 기간을 10년 동안 달성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5년에 달성하는 것이 더 좋죠.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럼 평균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NPV가 1억 원인데 투자 기간이 5년이다라고 하면 5년 동안의 평균은 2천만 원이죠. 순효과가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씩 뭐 평균으로 5년 동안 순수익이 발생하면 수년제 가치가 한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연평균으로는 한 1천만 원이죠. 그러니까는 평균으로 나눠보면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수년제 가치는 똑같지만 투자 기간이 작을수록 평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높은 수년제 가치가 더 좋은 거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이게 항상 이제 이런 쪽 공부를 할 때 이게 다 미래 시점의 가치잖아요. 수년제 가치라는 것이 미래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그냥 산술평균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었듯이 저당상수라는 것이 일시불을 연금으로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리식, 단리식이 아니라 복리식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년제 가치의 저당상수라는 것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평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수년제 가치법은 투자 기간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연평균으로 이제 수년의 가치를 투자 기간에 따른 연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데 그 연평균으로 계산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 연수로 나눠서 그냥 산술평균을 하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화폐에는 미래가치, 시간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당상수를 곱해서 이제 연평균 수년가를 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론적으로 맞지만 우리가 뭐 이것까지 뭐 크게 뭐 의미를 두고 공부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평균 수념가라는 거는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평균 수념가는 클수록 좋은 거죠. 크면 클수록 뭐 좋다, 더 우월한 투자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알아두실 거는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 내부 수익률은 아까 수년제 가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 경제 상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이 별게 아니라요. 그냥 수익률 계산이에요.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비용과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 비교해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뭐 보통 많이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뭐 1년에 그 임대료가 5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한 5%, 그렇죠. 5% 수익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엄밀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계산도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굉장히 어림셈에서 이제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년 차에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가 얼마 나고 2년 차에 얼마 나고 3년 차에 얼마 나고 그리고 3년 차 말에 이걸 처분했을 때 지분복귀액이 세금 빼고 지분복귀액이 얼마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지금 내가 투자 비용이 얼마니까 수익률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리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손으로 계산이 안 되고 이거는 다 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게 그 계산기도 재무용 계산기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데이터를 넣어서 재무용 계산기에서 이 IRR 계산하는 그런 입력값이 있거든요. 그걸 딱 누르면 딱 이걸 몇 퍼센트나 딱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순인자 가치를 구하는 것까지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IRR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이제 기출문제에 없는데, 근데 딱 하나 본 게 있었어요. 이거를 놀랍게도 이거를 계산하라고 중개사 시험에서 한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내나. 근데 이제 이게
손으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뭐 어떻게 이제 그림 그려갖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라고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재무용 계산기 통해서 이제 구해야 되니까는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기말고사나 뭐 이럴 때도 뭐 내부 수익률을 뭐 계산하는 뭐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측정하는 수익률의 개념인데 일반적인 뭐 단리 방식의 수익률이 아니라 좀 복잡한 복리 방식의 수익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본다면 이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상되는 미래 현금의입의 현재 가치 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년제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보는 요 한식에서 NPV를 0으로 만드는 요때 들어가는 수익률, 할인율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언뜻 봐도 이걸 손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계산기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개념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NPV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을 뜻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뭐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 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답이 아예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좀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부 수익률법보다는 수년제가법이 더 네, 우월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문에는 많이 나와요. 수년제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우월하다, 더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좀 나오는데, 뭐, 이유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그런 결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희가 그 나중에 기말고사 때 계산 문제를 풀잖아요. 계산 문제는 뭐, 당연히 이제 가장 유력한 문제가 수면제 가치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동원해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게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뒤에 쭉 나옵니다. 이게 오히려 이쪽 부분을 그 책에서 이론적인 것들을 보기보다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뒤에 있는 계산 문제들도 다 이제 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이나 수년제 가치는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렵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중요한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뭐 다른 것들은 간단합니다. 지금 본 것들은 복잡한 기법들이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간단은 해요. 근데 이제 저 보니까 중개사 시험에는 오히려 이 뒤에 나와 있는 것들도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쉽게 암기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수업 때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비할인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